네, 아까 일부 시간에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또 올려주셨고, 또 사전에 주신 질문지도 같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성 간의 관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결혼은 이 바이러스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시는 분들하고 결혼 살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아이를 갖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자가 감염일 때는 이제 임신에 대한 문제가 비교적 지침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아기를 낳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인데요. 근데 이제 남자가 감염인이고 여자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콘돔을 안 쓴 관계가 안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이런 임신을 이제 권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시험관 시술 같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은 남자가 바이러스 치료를 잘해서 완벽하게 바이러스 억제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시험관 시술 같은 거를 해서 뭐 정액을 세척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위험을 줄이고, 또 여자가 또 이제 임신을 하면서 이제 약을 미리 먹어서 이제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법적인 건데요.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라는 법이 본의 아니게 이제 감염을 시켰을 때 이제 그것을 굉장히 이제 죄인 취급하는 저희가 볼 때 좀 부당한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가 좋아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배우자가 감염되었을 때, 또 나중에 이제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것이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 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시술을 해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이제 꺼려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삶이나 뭐 생활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법적인 것들이 아직 받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약을 먹으면서 그냥 자연 임신을 해서 오신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제 본인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약을 드실 때 홍삼을 드시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뭐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것, 의사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금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는 약 말고 다른 약을 이제 드신다 이랬을 때 이제 의사가 느끼는 이제 관점은 이 사람이 약에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거에 의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명확한 거는 이제 비타민이나 홍삼이나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들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런 걸 드시는 것이 몸에 해롭다든지 뭐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홍삼을 드시거나 뭐 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심지어 권장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연이 든 비타민이라든지 뭐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같은 거를 드시는 것들은 제가 보면 권장할 수 있는 거고, 홍삼도 뭐 이제 아주 홍삼이 바이러스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드시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그런 근거도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드시는 것들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그런 건강식품이나 보조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나온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사람 마음을 이제 2번 이제 훔치는 건데요. 그런 것에는 이제 현혹되지 마시라고 이제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홍삼이든 뭐든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동반된 상황이, 예를 들면 약을 드시는데 계속 간 기능 수치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원래 지방간이 있거나 다른 뭐 이제 만성 간질환, 뭐 간경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칫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는 것들이 좀 해로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홍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조제나 이런 것들의 이제 단점은 정확한 성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몸을 보호하는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 약 속에는 여러 가지 생약 성분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약과 이제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간 기능을 좀 더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술도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 같으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좀 해롭죠.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어떤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홍삼 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건강보조식품도 드시는 것들을 비교적 저는 좀 이제 말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본인의 기호에 따라 드시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또 일반화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료 받으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 답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본의 아니게 저는 제가 고혈압 약을 30살 때부터 먹었는데 뭐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넘게 약을 먹어봤는데 이제 먹다 보면 잊어버린 날도 있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뭐 늦게 먹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빈도가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개인차가 좀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 일주일에 한 3일을 약을 못 먹는다든지 사실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 바이러스가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 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약을 정말 빠짐없이 복용을 하시는지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이러스 조절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얘도 다 검사할 때마다 보면 항상 20 미만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다가 한 뭐 400 또는 뭐 한 뭐 200, 뭐 몇십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분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이러스도 가끔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조금씩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는 통제가 잘 되고 있지만 뭐 염증이 있다든지 감기가 있다든지 다른 발열 상황이 있다든지 특정한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은 바이러스의 상승 이런 것들이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점진적인 치료 실패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가끔 보면 부주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잘못해서 약을 반씩 복용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드물게 병원에서 약을 잘못 줬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분명히 약사는 요거를 하루에 2번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하루에 1번 먹는다든지 이런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처방할 때 보면 항상 2번씩 확인하고 우리 간호사가 또 확인하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약 같은 것들 가짓수가 좀 안 맞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다시 체크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사한테 전화가 다시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처방을 변경하게 되죠. 간혹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다시 수납하고 처방전 다시 받아가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2중으로 3중으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드문 경우인데요. 정말로 치료가 실패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이 정도로 어쩌다 나오는 것들은 대개 의사가 약을 바꾸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400이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이제 500, 600, 1000 이렇게 올라가면서 종국에는 바이러스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워낙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바이러스 검사 하라고 돼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한 번이 2번이나 뭐 3번이나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환자분들이 더 자주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뭐 2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필요하면 좀 더 검사 간격을 자주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면역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사실은 면역 수치가 올라가서 바이러스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제 CD4 백혈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아까 제가 강의에서 언급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약을 잘 드시고 바이러스가 계속 20 미만, 50 미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CD4가 200대에서 걸려 있고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면 치료가 잘못된 건 최소한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더 강화하거나 약을 바꾸거나 이래야 될 문제가 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동반된 상황 또는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20대, 30대는 확실히 이런 일이 드뭅니다. 근데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넘어가고 한 50대, 60대 되신 어른들 중에는
한 몇 년을 드셔도 CD4가 한 180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반된 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자주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약을 안 먹어서 CD4가 200인 사람하고 이렇게 꾸준히 약을 드시는데 이제 200 이상 안 올라가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CD4가 회복은 안 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가 어느 정도 이제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서 여러 가지 면역 저하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론대로라면 CD4가 계속 200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폐렴도 생길 수가 있고 자주 입원하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저도 보면 한 10년째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르신은 계속 뭐 CD4는 항상 200이지만 아무런 합병증 없이 이제 치료받고 계십니다. 자, 저희 병원에 저희 과 손님들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막 N95 마스크를 쓰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괴담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메르스는 뭐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돌연변이를 굉장히 이제 아주 희한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생긴 거이지, 이것 때문에 뭐 의료기관을 이제 기피하셔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손 씻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침을 할 때 막는 것, 그리고 기침할 때 내 손을 얼굴에 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제 그 병원 내에서 지금 저희가 그 대책반에도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감염 사례가 병원 내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데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옆에서 스치는 사람, 지하철에 있는 사람, 또 뭐 옆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으로부터 메르스가 옮을 가능성은 이제 매우 희박하죠. 그리고 옆에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기침할 때 또 이제 손을 잘 씻고 또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필요한데요. 내 손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제 분비물들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 입에 가져가게 되면 내가 감염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침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 때문에 내가 감염된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옮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HIV는 절대로 이게 뭐 공기 전염하지도 않죠. 메르스도 공기 전염하지는 못하는데 심지어. 그런데 이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옆에서 옮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좀 더 이제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약을 못 하셔가지고 약을 못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이제 이런 괴담 때문에 또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치료를 의사가 권고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HIV 바이러스 치료약제를 먹자, 그리고 3가지 약제를 먹자, 또 이 평생 먹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는 그렇게 한 경우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들의 효과를 비교한 거죠. 어느 누군가가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87년부터 이런 실험이 있었고, 어느 누군가는 꾸준히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약을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또 그럴듯한 가설이 있는 거죠. HIV 약을 먹으면 CD4, 이제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CD4가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몸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나 뭐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죠. 어떻게 해서야지 이런 그 HIV 감염인이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유행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1000몇 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환자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많은 경험이 쌓여야만 있을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약을 드시는 것들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의학에서는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다. 모든 이제 약은, 결국은 이제 양날의 양면에 날이 있는 칼과 같아서, 좋은 점이 있는 것만큼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먹고도 두드러기가 나거나 간 기능이 나빠지거나 이런 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약제들을 쓰는 것들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데,
어머니가 항상 어디 아픈 데 대해서 좋은 약을 찾으시고 그러는데 의사인 아들이 하도 매몰차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사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큰 돈이 안 든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처음부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완치제를 이제 찾고 있죠.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첫째, 이제 일단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해서 기억세포에 숨어있는 바이러스까지 억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제 중에는 그 정도 효능을 가진 약제가 아직은 이제 개발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도대체 완치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완치인가? 아니면 이제 고혈압 약만 먹으면 그 사람이 고혈압으로 인한 뭐 심장병이라든지 뇌출혈이 안 생기는 것이 완치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대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하시고, 제가 보면 이 질문은 대개 보면 굉장히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여쭤보셨던 그 질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30대 초반이고 그랬을 때, 이제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이제 이 병 하나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좋은 것이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40살만 돼보시면, 또 40살 또 중반이 되시면, 도대체 안 먹는 약이 없어집니다. 그죠?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하다못해 간 기능이 안 좋다든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한두 가지씩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 내가 먹어야 되는 약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치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약제를 먹는 것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과의 만성질환 중에서 상당히 월등하다. 약의 효능만 갖고 따진다면은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대접받을 수 있는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과 익숙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나 자신하고 화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들 중에 또 한 가지 배경은 내가 환자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환자 된다는 거에 대한 속상함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건데, 근데 저도 제가 혈압약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환자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몸은 조금씩 망가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나 자신하고 좀 화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완치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골수이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골수이식으로 인해서 HIV가 완치됐던 사례는 그 사람이 이제 백혈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골수이식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어서 골수이식을 할 때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넣어줬더니 이제 HIV 바이러스가 같이 통제됐더라 이런 경험인데,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아셔야 될 게 골수이식이라는 치료가 얼마나 위험한 치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입원 왔을 때 요즘같이 이제 메르스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가 바쁠 때는 저희가 병동에서 모든 일을 다 줄입니다. 그러니까 열나는 사람을 나한테 물어보는 건 다 막아버리고, 제가 유일하게 치료하는 거는 HIV 환자 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병 환자들의 뭐 이제 장기 이식하거나 골수 이식하는 분들이 열이 난다.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누구라도 일반 의사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골수 이식이라는 거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 치료 과정에서 사망할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항암제로 말하면 최강급 항암제를 써서 골수를 날려버리고,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해서, 주사해서, 면역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이제,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을 하는 거예요, 포맷. 근데 이제 포맷을 잘못하다 보면 하드드라이브가 날아갈 수 있고, 컴퓨터가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골수 이식이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한국은 이제 의학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학의 소비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회 때 미국에 갔을 때 택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이제 의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학이 제일 발달했는데, 택시 아저씨 얘기예요. 택시 기사님이 자기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니네 나라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니네 나라보다는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의학 연구보다는 이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앞서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데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표에서 보이신 것처럼 삼재요법이 제대로 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약을 오래 먹더라도 이제 뭐 60년을 먹든 70년을 먹든 내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친구들이 많아야지, 바이러스의 숫자가 많이 남아있어야지 내성이 생기는 거지, 바이러스 숫자가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남아있으면 돌연변이의 그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돌연변이라는 건 결국 로또처럼 확률의 게임인데 너무 작은 바이러스만 몸속에 남아있으면 걔네들이 아무리 예를 들면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한 200년 있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기술로 보면은 지금 처방되어 있는 약을 드시면 내가 한 200년 동안 얘는 내성이 안 생깁니다. 대개는 우리가 그때까지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그 200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제 내성을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HIV 감염인이 암에 걸리면 더 힘들죠. 사실은 이 면역 저하로 인해서 감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실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암, 림프암이라든지 또 이제 뭐 미국에는 이제 카포시 암이라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적고요. 림프암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치료받으신 분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고요. 상당히 더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항암 치료까지 다 하고 이제 완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극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을 복용해야 하는가요? 이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밀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약의 선택이 비교적 많아졌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한테 약물 치료를 강요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좀 더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보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약마다 다 조금씩의 부작용의 빈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약제가 그나마 이분한테는 가장 이상 반응이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주는 경우에는 조금씩 감내하면서 써야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한 10년 전에 지금 같은 통합효소 억제제가 없던 시절에 계속 약을 드시면 설사를 하고 뭐 이런 뭐 황달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치료에 대한 지침은 계속 쓰라는 거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제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그 약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추가로 올라온 그 질문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약을 지금 드시는 약을 바꿔야 될 때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약을 바꾸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약의 어떤 이제 대부분 지금의 문제는 내성 때문에 바꾸게 되는 경우보다 내성 때문에 약을 바꿀 때는 무조건 담당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내과 선생님들도 대부분 내성 상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또 물어보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선택된 약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선의 약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약을 바꾸는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약의 부작용인데요.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힘들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지를 잘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매일 보는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저는 자주 보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오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또는 4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의사에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스트리빌드 복용 중에 여드름이 많이 낫는다. 부작용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게 질문하신 분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한참 왕성하게 뭐 한 20, 30대까지 뭐 심지어는 한 40대에도요. 이제 얼굴에 원래 피지성 분비물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제 부작용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피부과 선생님의 어떤 고견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피부과 의사가 보면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나이에 잘 어울리는 병인지를 좀 감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질문 주신 거는 약을 자주 이제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는데 저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저녁에 약을 먹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권고하는 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까먹었다. 그러면 이제 생각났을 때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약을 까먹고 저녁이 됐다. 이랬을 때는 할 수 없이 아침 약과 저녁 약을 같이 먹는 방법도 이제, 제가 종종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모든 약들이 딱 한 번 두 배로 먹었을 때 잘못되진 않거든요. 이제 대부분 약물이 처음 개발됐을 때 충분한 안정성 실험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약이 두 배로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드셔야 되는 이유는 약을 자주 빠뜨리게 되면 이게 벽돌 쌓는 거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벽돌을 계속 우리가 높이 쌓아놔야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쌓아놓은 벽돌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범람 당할 수가 있죠. 다른 질문은 이제 자유행위는 CD4 수치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의 정신 건강과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CD4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회식이나 야근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 3-4번 정도 약을 못 드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약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본인의 생활 패턴이죠. 왜냐하면 자꾸 회식을 하고 또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을 이제 빠뜨리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술 때문에 약을 빠뜨리면은 마찬가지로 밥도 못 먹고 이런 다른 생활도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은 본인의 생활 패턴 중에서 가장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7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7시가 자는 시간인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일정한 시간, 그게 자는 시간이면 자는 시간에 약을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야 됩니다. 사실 의사로서 이런 걸 물어보기는 하는데 제가 아무리 여쭤보더라도 그분의 생활의 모든 면을 제가 알 수는 없죠. 또 본인이 다 얘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평균 수명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한데 더 조심할 게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건강한 분들이 주시는 그런 질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만성질환, 우리가 치료 가능한 만성질환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담배를 안 배워봤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사춘기 때 어떻게 이제 수학 문제만 푸느라고 담배를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참 끊기가 힘듭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담배 피시는 분들, 특히 호흡기내과 의사가 담배를 제일 많이 피는데, 호흡기내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끊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피는 사람으로서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제가 과격하게 못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담배를 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거 절대 비싼 거, 메이커 있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종합 비타민, 아연 성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종합 비타민이면 되겠고요.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치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빌 게이츠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굉장히 많은 백신 연구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지금 빌 게이츠 연구의 그 타겟은, 목표는 우리 같은 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금 더 그래도 참 기업가로서는 좀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의 HIV 전파를 줄이는 게 이 사람의 좀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차별받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전 세계를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HIV 감염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HIV 감염된 여성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백신 같은 거 연구를 해서 이제 전파가 좀 덜 되게 하자. 또는 이제 그 백신을 맞으면, 병의 경과가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더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연구의 방향이 지금 현재 감염된 분들의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안에 답이 있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완치된 삶을 누릴 수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약을 드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악몽 때문에 힘듭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정말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를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특정한 약은 굉장히 심한 그런 이제 악몽을 꾸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는 그 약이 최고의 약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개는 약을 바꿔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이제 그런 악몽을 많이 꾸는 약하고 그렇지 않은 약을 두 개를 비교 연구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실험에 그 연구에 참가한 그 참가자들한테 설명을 해줬겠죠. 둘 중에 한 가지 약이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한 가지 약은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꾸게 된다라고 이제 통지를 해주고 약을 드렸는데 그 악몽을 안 꾸는 약을 먹은 쪽에서도 악몽을 꾼 빈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아시겠지만 꿈을 꾼다는 거는 좀 정신적인 건강,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트레스나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그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약이 아닌 약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건지는 담당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그 상의를 해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염내과 의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 있는 내과 의사 중에서 그래도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상당히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남들이 잘 모르는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다른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HIV 하면 굉장히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고 당혹스러워 하는데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환자한테 인도적인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허심탄회하게 여쭤보시면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을 충분히 바꿔도 되는데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의사한테 부담될까봐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담당 의사 선생님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 사람이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반기를 드는 것처럼 오해될까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담당 의사로서는 이 약을 먹으면서 어땠더라,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자세히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런 어떤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본인만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다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어떤 불편한 것들을 호소하시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올 것이 왔구나. 그럼 이분한테는 좀 더 다른 약으로 바꿔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분의 이제 질문인데, 자,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치매나 신경염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HIV 자체도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기 치료하는 걸 좀 지지하는 편인데요. 저도 너무 이렇게 약물 치료, 뭐 이런 현대의학 이런 거에 이제 막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부작용이,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거니까, 이런 이제 신경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초기 치료를 하게 된 분들한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HIV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덜어보면 매독이라는 것들도 같이 신경계에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독을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또 매독은 한번 감염돼서 치료됐을 때 이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걸릴 수가 있죠. 몇 번이고 다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독이 자주 걸리는지도 같이 검사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주셨던 질문이고, 사전에 주셨던 질문지 보면 굉장히 그 포괄적이고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도 참 어려웠던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질문을 보면, 아까 이제 임신에 대한 질문이 한 분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제 선택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선비 사상이 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좀 그런 선비 정신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항상 보면은 임금님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한테 뭔가 좀 이상 세계를 펼쳐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였는데 대부분 이제 감염내과 선생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가이드라인이죠. 대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이제 미국과 유럽 거를 이제 같이 컨닝해서 본 거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장점은 이제 미국 상황과 유럽 상황을 같이 이제 견주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적인 상황뿐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좀 다양한 나라에서의 가이드라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한국적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가장 골조는 그래도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나온 이제 미국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적인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상황하고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미국 사람들보다 체중이 적은 편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 100kg가 넘는 아주 거구의 건강한 뭐 이제 백인이나 흑인이 먹는 약을 우리나라에 40kg 되는 그런 아주 이제 키가 작고 이제 왜소한 그런 분들이 똑같은 용량을 드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약을 쓰게 됐을 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이상 반응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더 치료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물론 그것은 그 정도 차이는 약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실험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다양한 몸무게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선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이런 약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들여봤더니 그분의 어떤 이러이러한 이상 반응이 생겼고 또는 어떤 그분의 생활 패턴에서 약물 복용하는 습관이라든지 약을 먹는 것들. 왜냐하면 어떤 약들은 밤에 먹어야 되고 어떤 약들은 하루에 한 번 먹고 어떤 약은 하루에 분복을 하게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건강한 분들한테서 가장 이제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식사와 함께 먹어야 되는 약의 또 단점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분복해서 드시는 것의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콩팥이나 뭐 장기 기능이 나빴을 때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조금씩 그런 데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별화된 상황에 따라 적응을 하게 되고 대개 만나서 감염내과 의사들끼리 만나보면 크게 이렇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것들에 대한 습관이란 것들이 그 다음에 예. 그 내성이 왜 생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성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본의 아니게 약을 이제 그 잘 못 드시는 거죠. 이제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시는 그 감염인들은 이제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검사를 보면 자꾸 바이러스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는 조금씩 의심을 해보고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일 흔한 문제에 대한 제일 흔한 답변은 이제 답변 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잘 드시고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억제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약을 잘 안 드셔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드물게는 약을 적절하게 잘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년 있다가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 내성이라고 하는데 처음 감염됐을 때부터 어떤 특정한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사연이 많겠죠. 여러 사람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성이라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약을 쓰다 보면 이제 서서히 내성이 나타나서 이제 약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서는 전자가 훨씬 더 많았고 아주 드물게 이제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거는 이제 의료 장벽이 낮죠. 예를 들면 제가 연수 갔을 때 보면은 캐나다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럼 나머지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달마다 동네 가정학과 선생님한테 그 약을 이제 리피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전을 그냥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염내과 의사한테 1년에 한 번씩 이제 처방받은 약을 이제 동네 병원 선생님한테 가서 반복 처방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그 동네 병원 선생님이 감염내과 의사한테 중간중간에 보내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장벽이 그보다 훨씬 낮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면 감염내과 의사한테 매달 와서 볼 수도 있고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좀 더 이렇게 의료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빨리 관리가 돼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병원 중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것들을 개인 병원이나 치과 치료에서 이제 감염 정보를 알 수 있는지를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 이제 진료실에서도 이거를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이제 다른 병원에서 조회할 때 나타나는가? 답은 아닙니다. 이 병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원가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 이제 감기 때문에 가셨는데 그 원장님이 HIV 약을 처방할 일은 없죠. HIV 약을 처방하게 되면은 이제 삑사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복이 되니까
어느 병원에서 이 HIV 약을 처방했습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그런 약을 아실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이 중복되게 처방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무과 접수 직원이 그 환자가 처음에 진료받으러 왔을 때 그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접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보험 종별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식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는 게 HIV가 유일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웬만한 암도 다 중증 질환이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중증 질환이고요. 특정한 알레르기 질환이나 또 류마티스계 질환도 중증 질환이고 대부분의 암은 다 중증 질환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결핵도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혹시 이제 업무과 직원이 혹시 다른 병원에서 중증 질환으로 진료받고 있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내가 HIV 감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중증 질환 코드가 있었다는 것만 이제 인지한 거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만으로도 이게 HIV라고 이제 꼬리표가 붙은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병원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과연 문제가 되는 병원에서 왔는지를 저희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개인정보법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이분이 과연 진짜 삼성의료원에서 진료받은 사람인지 조회가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돼도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우리가 환자 정보를 함부로 이제 날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HIV 감염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가 되거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에 부족한 제 강의에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 답변 드린 내용들을 결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